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Y.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 Y 이현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에서 임태훈 소장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네. 이 최상병 건 네네네. 이게 뭐 청에서 외압이 들어올 거다 이런 경찰 녹취록까지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요. 이전 정권이었으면요. 어떤 정권이든 간에 뭐 이전에 같았으면 이건 바로 그냥 제가 볼 때는 나라가 흔들거릴 일이죠. 엄청난 국정농단이죠. 이걸 어떻게 외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외압에 지금 단서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왜 수사 안 하죠?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라도 해야죠.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정조사는 대통령 거부권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냥 의회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게 민주당이 제출을 했는데 국정조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여야 합의가 안 그러니까 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국정조사를. 앞에서 임 소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의장이 중요하다고 봐요. 국정조사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의장이 결단을 하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국정조사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제가 요즘에 저는 진짜 아무 이해관계 없는데 국회의장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왜 보편적 민의를 따라서 안 하시는 거죠. 국회의장이면 뭐 민주당 출신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수의 국회가 찬성을 하고 네. 다수의 그 국민들의 민심 그러니까 여론이 원하는 거면 국회를 대변하는 국회 수장인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이 맡고 있는 건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특검이 다시 재의결이 돌아오면요. 네. 그때 이제 말하자면 재결이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정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을 텐데 시간상으로 보면 재협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뭐 국민의힘이 협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재협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2월 달 가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치워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의장이 동의를 해주는 것 같은 정황들이 엿보여요. 그래서 아니 뭐야 이 어떤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을 수 있죠. 정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호재든 악재든 없는 사실이 갑자기 벼랑간 조작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있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호재가 되고 악재가 되는 거라면 그것은 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악재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있어요. 그럼 악재에 따른 민심의 반향에 불이익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공정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악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를 조절해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악재라고 해서 피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당연한 거죠. 자기네들이 뭔데 그거를 조절합니까? 그리고 이게 민심이니까. 아니 잘못하고 있는 주체가 왜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아니 이런 거는 평소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얘기해왔던 거 아닌가요? 예. 불리하다고 해서 자신들의 그 시기를 갖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협의 기간도 안 거치고 그냥 막 합니까? 이건 안 될 일이지. 그래서 아니 그럼 왜 악재를 만드냐고요. 재의결을 하는 상황을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아예 원인 제공부터. 그렇죠. 자기들이 그 자초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 아니 이 최상병 사건을 국정조사도 안 합니까? 왜 안 하는데요? 저는 의장이 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회의장 만약에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은 김건희 특검보다도 더 국민들의 분노,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국정조사 찬성률이 아마 70-80% 나올 겁니다. 특검보다 더 높을 거라고.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수층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건이거든요. 어떻게 군에 간 아들을 갖다가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들어오고 그것이 심지어는 대통령 본인의 외압인 것 같은 정황까지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조사를 안 해? 조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의 이거는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미쳤다고 아들 보냅니까 군대에? 안 그렇겠어요. 엄마들 네. 아빠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거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거를 국회의장이 붙들고 있다? 저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분 그렇게 하실 거면 의장 그만두셔야 돼요. 진상규명이 빨리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이신 거고 저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궁금한 이슈가 이준석과 이낙연이 정말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인가 요 여부에 지금 많이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결국에는 상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낙연 대표는 그게 굉장히 협조가 필요한 것 같고, 예. 이준석 대표는 꼭 필요한가 반신반의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굳이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조언을 하자면, 저 같으면 안 합니다. 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너무 달라서. 일단 첫째, 제3신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다가 많이 꺼졌어요. 지금 현재. 시끌벅적하긴 하지만 기대가 좀 꺼진 상황이에요. 근데 왜 꺼지고 있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신당을 왜 바랬어요? 왜 기대를 했어요? 양당의 기득권, 네. 그죠? 양당에 충족되지 않는 새로운 면모를 보고 싶다. 네, 기대감이 그래서 컸어요. 양당보다 더 정의롭고 양당보다 더 신선하고 양당보다 더 도덕적인 정치를 보고 싶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양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요. 일종의 기득권에 대한 식상함이거든요. 그죠? 그 실체가 네. 그 이제 기대에 대한 실체가 그러면요. 제가 볼 때 과연 지금 이 제3지대의 사람들의 면면이 기득권에 대한 어떤 식상함에 그걸로 이제 지금 목마른 국민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나? 그걸 봐야 돼요. 네. 그냥 무조건 제3지대 모여갖고 막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네. 그러면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신당으로서 새로운 정치로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인지 예.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일종의 합종 연행의 결과인지 또 하나의 기득권은 아닌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 그래서 저는 이낙연 신당이 표를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더욱더 기득권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누린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기득권을 더 지키기 위해서 당을 창당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뭐 네. 대통령 자리든 뭐든 간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신당을 바라던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냐. 물론 처음부터 민주당 안에서 혹은 밖에서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고 그분이 대통령을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다르겠죠. 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분 개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제3지대에서 뭔가 새로운 뭐가 나오기를 바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커질 것이고 네. 그 이낙연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층 외에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 같으면 같이 안 한다. 그리고 제3신당이라는 게 처음부터 커지기 힘들잖아요. 그 벤처 정신 같은 걸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벤처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잠재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처음부터 커지긴 힘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 처음에 뭔가 여러 가지를 밤새 가면서 남들이 안 하던 걸 막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상호 간의 신뢰, 있어야 되죠. 동지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죠? 네. 그래야 몇 명이 딱 모여가지고 밤도 막 새고 헌신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게 다음부터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과거에 이제 바른미래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제 당들이 이제 이합 집산을 급하게 했을 때 동지애나 어떤 서로 간에 동고동락한 거 없이 이렇게 되면 네. 결국 이게 나중에 무너지더라.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그런 걸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힘들더라도 아니 힘든 것도 아니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래서 어떤 동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길로 그냥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너무 외형적 그 규모를 키우려고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계속해서 기싸움하다 끝난다. 지금 본방송 시간이 한 5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네. 저희가 얘기하다가 유튜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뭐 기득권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규모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기호 3번을 받거나 또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 3번 꼭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당도 또 많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체성이나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번호가 큰 상관이 있겠나 싶어요. 오히려. 지난번에도 번호가 막 앞번호에 있었지만 안 된 당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죠? 번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지금 어차피 그분들은 번호 보고 찍는 사람들이 그분들 찍을까요? 그 번호 보고 찍는 사람들 1번, 2번 찍겠죠. 네. 지금 신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계속 생기고 많이 있고요. 생기겠죠. 또 이합 집산도 할 거고요. 네, 아까 그죠? 벤처기업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 신당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가치 방향도 분명해 보이고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계신 신당도 있으십니까? 아니 뭐 어쨌든 뭐 눈여겨본다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목하고 있는 신당? 어쨌든 저야 그냥 그 젊은 분들이 하는 신당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또 용해인 의원도 그렇고 그 정도? 젊은 네. 정치인들의 신당에 더 주목을 좀 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 되길 바라죠. 그러니까 네. 뭐 크게 잘 되지 않더라도 뭔가 새로운 흐름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권의 신선한 어떤 역할 또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을 활력소?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문화를 바꾸는데 좀 이력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제대로 하는 건가 이렇게 관심도 갖고 이제 지켜도 보고 뭐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뭐 젊다고 다 좋고 나이 많다고 다 안 좋고 이런 건 그건 아니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신당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득권을 깨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신당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문법은 신당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인 1인에 대한 세력들로 분포가 되면서 그 안에서 대통령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당을 깨고 나와서 분당을 하면서 신당이 돼 왔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YSDJ 시절의 신당들이죠. 근데 저는 지금 아까도 제가 비판을 한 이유가 이낙연 신당이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신당을 바라는 옛날처럼 그렇게 보수 정치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다니고 이런 정치는 이제 조금 한물 같거든요. 네. 그래서 또 실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성공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어떤 기득권에 좀 맞서는 또는 네. 이제 기득권 안 가진 이런 어떤 그 젊은 층들이 어떤 정치권에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하면 그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이분들도 기성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스스로 또 보수 정치를 거기에 물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될 것이다. 요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며칠 전에 낸 자료를 보니까 네. 의원님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시사 프로 워낙 출연을 많이 하시니까 네. 패널로. 뭐 그런 걸로 또 징계도 받았는데요. 뭐. 네, 뭐 그 얘기도 하면서 이제 보수 측 패널인데 이제
보수 쪽을 대변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을 대변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았는데 또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인사를 국민의힘 패널로 계속 출연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까지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패널로 내가 거기 패널로 그 방송에 나간 건 아니죠. 그래도 소속은 국민의힘이셔서 그냥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일 뿐이고 내가 예. 사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현재 소속이 국민의힘 당원인 것이지. 그래서 국민의힘을 대변해서 내가 나가고 아니 그것도 뭐 예전에는 그런 게 좀 있었지만 지금 그런 예. 것도 없죠. 그냥 뭐 보수 인사로서.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 정당이냐? 저는 민주 보수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민주 보수인가요? 보수인가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포퓰리스트들인 것 같고 그냥 권력에 줄 서가지고 완장 차고 국민들한테 군림하는 게 그게 보수인가요? 그런 가치 방향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 보수가 아니죠. 보수는 애국심이 철저해야 적어도요. 과거에 산업화 세력만 보더라도 애국심과 애민정신은 투철했어요. 적어도. 네. 뭐 독재도 하고 했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 대단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애국심과 애민정신에 넘쳐나나요? 저는 공공선의 의지조차도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언제부터 보수 정당에 있었죠? 언제부터요? 그리고 보수를 괴멸시킨 자들은 누구죠? 어디서 보수 하나요? 오히려 그 책임을 지금 묻고 계신데 그동안 정부 여당이 워낙 쓴소리를 아주 많이 웃기고 앉아 있어요. 쓴소리를 많이 해오셔서 혹시 국민의힘을 탈당할 생각은 하고 계시진 않은 걸까? 저는 국민의힘으로 출마 절대로 안 한다. 부끄럽기 때문에. 얘기하셨었는데. 이건 보수 정당도 아니고 보수의 변화를 바라던 내 입장에서 너무나 실망스럽다. 그리고 이 검찰 정권, 검찰 세력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인데 네. 지금 이 시대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제면에서도 가야 할 방향, 문화면에서도 사회면에서도 안전 문제에서도 이태원 참사를 모든 것에서 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가 고질적인 병폐인데 이걸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은 권력을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보수가 몰락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 힘 때문에 보수가 몰락하는 거예요. 보수의 정신이라는 거는 어느 사회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조만간 결단을 내리실 것으로. 저는 뭐 이제 당적에 대해서 사실 뭐 제가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줬으면 좋지 이때까지. 내가 도움을 받은 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연연해 하지도 않고. 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가 부흥하는데 다시 부활하는데 제가 기여한 셈이죠.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비판을 앞장서서 하면서 그죠? 예. 결과적으로 보수한테 도움이 됐는데 보수 세력에 그 보수라는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제대로 가기를 바라고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한 거지. 네. 지금처럼 이렇게 역사에 역행하는 보수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은 이 국민의힘에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역사에 역행하는 길을 다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네.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다시 어떤 바로잡힐 가능성이 있냐. 한동훈 위원장이 오면서 검찰 세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 총선 이후에.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고. 전 더 악화될 거라고 보죠. 총선 이후에는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조만간 당적도 정리를 하고 네. 이걸 막는 쪽에 서야 되겠다.
뭐 나머진 다 야당이니까요. 저는 제3세력들도 지금의 어떤 큰 시대적 흐름에 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야 정당에서 탈당과 신당 합류가 이어졌습니다. 개혁신당에는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해서 갔고 미래대연합에는 박원석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이 합류를 했는데 혹시 의원님도 신당행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러브콜을 받지 않으셨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제안을 하신 데들은 있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결정을 그 다음에 뭐 탈당한 다음에 내가 뭘 하겠다까지 결정하진 않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길을 추구해온 사람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길과 지금의 제3 신당들의 행보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길에 대해서 그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길들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이런 상태는 너무 불확실한 상태라서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뭘 따라가는, 추종하는 이런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의지가 명확하잖아요. 소신대로 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정치 현실이니까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저도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네, 결이 다르다고 알 수가 보시는 것 없겠다. 같고. 지금은 전혀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꼭 최악의 경우에 뭐 꼭 출마해야 되냐. 그 고민까지도 열어놓고. 네, 하시는 아니 뭐 거고. 이번에 안 했잖아요. 안 했고 뭐 꼭 출마해야 되냐. 괜히 예를 들어서 뭐 지향점이 뭔지 모르고 합류를 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를 들면 저는 검찰 세력 청산이 매우 중요한 시대 정신 중에 하나다. 권위주의 청산하는 게 그죠?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그게 경제도 우리가 더 살아나는 길이다. 선진국에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중에 어떤 세력이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제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그런 염려까지도 하시는 거고.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에 제가 같이 함께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리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막 움직일 때 구성원들이 그때 정말 이 공중분해되는 과정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른미래당에서 경험하신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시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똑같아. 신당들이 막 만들어지지만 총선용으로 급조를 하게 되면 어떤 선거용으로 급조를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이런 거에 따라서 막 다시 찢어지는 상황이 분당되고 또 갈라서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작더라도 어떤 내부의 동지애가 굉장히 공고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상당한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무서워서 나왔는데 또 다른 보스를 모셔야 된다든지 네.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나왔는데 더 큰 보스를 더 권위적인 보스를 모셔야 된다든지 그거는 웃기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아니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꼴이 우스워지죠. 꼴이 우스워지죠. 정치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제3지대 여러 신당들의 아직 현역 의원의 이동은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이 안 끝났으니까. 공천 때문에.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작용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리고 그런 적어도 말이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 이거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국민들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무당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무당파의 어떤 그런 정서를 갖고 있지만 네. 이런 무당파 제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무당파들이 사실 대부분 반윤이에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싶어하고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 무능하기도 하고 반민주적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 말 하나도 안 지키거든요. 공정과 상식 저리 가라죠. 완전히. 그러니까 기가 막힌데 그래서 심판하고 싶은데 민주당 이전에 문재인 정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실망 때문에 민주당을 차마 지지하기 뭐하다. 네. 근데 그래서 제3세력을 찍었단 말이에요. 찍고 났더니 윤석열 정권에 도움 주는 상황을 만들었다.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든 뭐든 뭐 예를 들면 명확하게 안 해서. 최상병이든 지금 현안 중에서 이런 것들이 예. 올라왔는데 찬성을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니 저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찬성한다고 하는데도 뭔가 미적거리면서 대답해. 그럼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해소되지 않으면 이 표를 던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일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네. 행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뭐 정치 개혁안의 일환으로 뭐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어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사실상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자. 다음 국회가 출범하면 이거 1호 법안으로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한테 정말 그분하고 토론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분이 생각하는 정치 개혁이란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정치 개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치를 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불체포 특권 폐지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개혁해야 되고 그 개혁 중에 그게 왜 필요한지. 그죠?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지금의 그리고 이 정권과 현재 정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주의 정권이다. 그죠? 신권위주의 정권, 검찰 정권이잖아요. 그걸 부인하지는 못할걸요. 네.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정당의 대표는 뭘 하는 사람이냐? 국회는 뭘 하는 곳이냐? 정말 네.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국회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시민혁명에 의해서 그죠? 시민들이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봉건질서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낸 게 국민의회잖아요. 네. 그게 의회의 시작이거든요. 여당 야당이 있지만 근본 성격이 그거예요. 의회는. 네,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집행부에 의해서 자유가 제압되고 그런 일이 생길 때 가서 유일하게 호소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가 의회인 거예요. 우리의 네. 대표.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얄밉고 못된 놈이고 뭐 이기적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잘 뽑으면 되는 것이지만 그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이 우리의 대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누가 좋겠어요? 누가 좋겠냐고요. 아니 근데 국회에 대해서 좀 이제 국민들의 혐오의 시선이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이거 줄이는 걸 찬성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아니 있죠. 그건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사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이후에 민주주의가 이식됐지만 예. 어쨌든 간에 독재 그러니까 군사정권의 독재에 길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화조차도 보스들에 의한 약간 독재식의 민주화였잖아요. 성숙한 실은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아직도 우리는 멀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실은 독재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빨리빨리 좋아 빠르게 가 밀어붙여 강한 어떤 리더십 이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피곤한 거고 시끄럽고 짜증나고 갈등은 짜증나는 거죠. 근데 갈등이 없는 사이가 없잖아요. 네. 근데 갈등이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밟아서 갈등이 분출 못하게 하는 그런 독재 국가는 갈등이 없어요. 그게 과연 좋은 거냐. 그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갈등 항상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사회에 있으면 돼요. 조정할 수 있는 역량. 근데 저 갈등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독재 국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반문해봐야 돼요. 우리가 혹시
독재에 길들여진 건 아닐까. 그죠? 물론 뭐 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힘 약한 사람이 무시되기 십상이거든요.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그런 거와 연결됐을 때 우려된다고 보시는 거고. 숫자가 줄어들고 역량이 줄어들고 기능이 줄어들면요. 힘이 약할수록 무시되죠. 지금도 오히려 소수자들이라든가 힘이 없는 쪽은 무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야지. 뭐 예산을 안 늘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두되 특권을 줄이는 게 핵심 아니냐. 그렇죠. 그럼 그 특권이 뭐냐라는 건데 제가 볼 때 의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줄여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북유럽처럼 하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돈 많이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은 검찰 정권 하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이것은 자살행위죠. 그죠? 아니 보잖아요. 이성균 씨 보잖아요. 네. 이건 뭔가 이상하네. 그죠? 인권이 마구 무시되고 그런데 또 이재명 암살 시도한 그 사람은 또 막 보호하네. 이게 고무줄이야 고무줄.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믿고 자기들은 별로 도덕적이지 않은데 이걸 또 방패막이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검찰과 경찰 권력기관의 힘이 너무나 막 강대에서 국민들의 인권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또 자신들의 대표인 의회가 대정부 투쟁이나 권력기관의 어떤 그 견제가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을.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검찰 정권 하에서는 절대로 불체포 특권 같은 특권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것은 자살행위고 다른 의전이나 이런 특권을 내려놓는 그렇죠. 걸로 가야 그리고 된다. 국민들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 이것이 지금은 야당이나 국회에다가 방패를 내려놔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예. 나중에 검찰 정권을 끝낸 다음에 그때 가서 할지언정. 네. 예. 그리고 정치 개혁의 일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천 과정 진행하고 있는데 물갈이 폭이 생각보다 좀 커지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뭐 퍼센테이지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최대 35%나 동일 지역 3선에 대해서는 감점을 안고 뭐 공천을 하겠다. 나오지 말란 얘기죠. 뭐 이런 얘기. 35% 감점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되게 큰 아무리 폭인 그래도. 거죠. 네. 이런 대폭 물갈이 흐름이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갈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가냐.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물갈이를 엄청 했죠. 근데 그 결과 국회의 수준은 훨씬 낮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없애는 데만 집중하고 눈에 거슬리는 자들을 없애는 데만 집중하고 그 자리에 괜찮은 사람들을 공천한 게 아니라 자기들 소위 말해서 수하들, 자기들 쫄병들을 공천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국회의 구성원들은 줄을 더 잘 서는 그런 국회가 돼버리고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철학이나 소신에 근거한 목소리는 거의 안 나오고 있죠. 이번에도 대폭 물갈이가 그렇게 누가 가지 않겠어요? 에 대해서는 또 네, 그래서 결국 검핵관이나 용핵관 뭐 이런 사람들로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심해지겠죠. 줄 서는 게. 이제 줄 서는 게 이제는 완장 차는 거겠죠. 줄 서는 정도가 아니라 완장을 차고 설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선이라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초선이라고 다 신선한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그 연판장을 돌리면서 정말 홍위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초선이었습니다. 예. 그죠? 예, 누구였죠? 그죠?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송파에 또, 배현진 의원, 또 뭐 박수영 의원, 뭐 몇 명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연판장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연판장이라는 게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그 상당히 정말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무서운 홍위병 짓들이잖아요. 그죠? 패거리 정치. 근데 그런 구태한 짓을 초선들이 한 거죠.
그게 이제 다선들은 구태하거나 정말 기득권일 수도 있지만 한편은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는 권력이 아무리 세도 결국에는 화무시비롱이더라 이런 네.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싫을 수도 있죠. 근데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렸던 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대폭 물갈이가 되면 공천에서 떨어진 의원들이 또 신당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 신당이 심사에서 뭐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리면 더 좋겠죠. 그러면 뭐 정치가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신당으로 과연 갈까?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네. 다 가기는 왜냐하면 이게 또 신당의 성격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 기존 개혁을 기치로 해서 만든 신당인데. 그러니까 받기도 뭐 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또 현역 의원이 생기면 또 플러스 되는 점이 있으니까 돈 그런 지점에서는 말이죠. 고민의 국고보조금.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현역 의원이 그러면 이제 출마를 할 때 계산을 하겠죠. 신당으로 나가는 게 도움이 될지 차라리 무소속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게 도움이 될지.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토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참 그러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아마 민주당도 물갈이를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디가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네, 어디가 새정치인가, 그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물갈이를 하는데 너무 환호하지 말고요. 거기 누가 들어오는지를 잘 보셔야 그 된다. 자리를 누가 네, 채우는지 네. 저희가 민주당 상황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